현무 공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까지 굉장한 관심을 모은 건 사실이거든요. 이 현무에 대한 비하인드 얘기, 북한한테 경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좀 어떤 숨겨진 현무5의 이니셜 기동이라고, 현무5가 약간 바퀴가 9개나 되는, 한쪽이 9개, 18개가 되는데 그게 모두 다 이제 바뀌면서 조향이 되는 조향이 되면서 약간의 그 문워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나가면서. 네. 현무5는 엄청난 크기에도 불구하고 그 기민한 기동성으로 인해서 네. 4차선 도로에서도 이동이 가능할 것 같아요. 4차선 도로에서 바닥에 선을 그어주셨어요. 네, 선을 그었어요. 일정 거리로. 예. 거리가 그리고 일정이야 제가 말은 못하는데 그걸로 정말 쉽게 네. 현무5의 그 공개 정보 분석이 가능하다. 네네.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현무5는 견인고리 혹은 크레인을 걸 수 있는 고리가 4군데 존재하는데 그게 미사일 발사관 위에 있습니다.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간 70발, 그 다음에 총 200발 정도를 양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를 200발이 미사일이 아무리 많아도 이 장전하는데 하루에 뭐 몇 시간, 5시간씩 네. 걸릴 수도 있는 거 알겠습니까? 워낙 큰 거를 다시 넣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 시간을 단축해서 김정은이 예상하지 못한 화력과 밀도로 공격할 수 있다. 요 부분이 정말로 중요했는데 다만 이것은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어떤 그 기밀 자료나 이런 자료를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상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쓴 고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그 우리 군의 미사일 사령부의 무서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는 하나의 증거, 의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뭐 200발 정도 만약에 양산을 하게 된다면, 그 특파원님 말씀대로 200발 정도 양산을 하게 된다면 TL도 200개가 있어야 되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왜냐하면 싣고 이동하고 다시 발사한 다음에 다시 기지로 돌아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TL을 그렇기 때문에 이 미사일 숫자만큼 한꺼번에 확실히 투사할 수 있는 숫자만큼 TL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 TL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 현무 요 정도 사이즈면 전 한 좋기 30억 이상은 될 것 같거든요. 아유, 그렇죠. 이게 현무2, 그러니까 300km에서 500km 전술 탄도탄 그 발사대도 30억은 넘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생각해보면 이게 통신도 아주 정밀해야 되고, 저기 화생방 공격이 막을 수 있어야 되니까 MBC 방어도 돼야 되고, 그다음 기동성도 좋아야 되고 하는데, 지금 제가 국방백서에 써진 걸로 우리나라의 그 미사일 발사대는 땡땡대라고 돼 있거든요. 그 100대가 안 되는 거죠. 요거를 봤을 때 제가 앞서 말한 그 크레인, 재장전 요런 요소를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 미사일 사령부나 군이 재장전과 이 대수의 최적 관계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군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름 지금 계산을 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차체 고정 장대 위치도 조금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이 지금 신형 현무5 미사일 발사 트럭으로 현무6도 발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큰 미사일도 요 TEL 발사대에서 운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든 게 현무5는 이 콜드 런치라고 해가지고 발사 시 충격이 그렇게까지 많이 가지 않습니다. 가스 발생기로 이제 올라간 다음에 메인 모터가 그 메인 모터가 점화되기 때문에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사일 발사관에 있는 지지대 말고도 현무5 그 발사 차량에 6개의 그 말해야 되나 지지대가 있습니다. 유압으로 내려가지고 고정시키는. 저기 유압 그거 이제 실린더가 있거든요. 실린더가 저 신축식 실린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미사일의 발사 충격을 흡수할 정도로 크고 이런 건 아닌데 옮기고 이 기립하는 과정에서 무게 중심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있는 거고, 북한도 동일한 게 있는데 그거를 고려했을 때 현무5 미사일 길이나 이런 거는 지금 만들어진 차량보다 더 큰 미사일을, 그러니까 현무5 미사일보다 더 큰 미사일을 싣고 올리는데 문제가 없도록 지금 차량이 설계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현무5 차량은 그 사실 미사일이 캐니스터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큰 미사일이라면 이 캐니스터 없이 그냥 미사일 자체를 할 수도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캐니스터 없이 미사일 자체로 하면 제가 앞서 말한 그 재장전 이슈가 있기, 그 다음에 보관도 어렵기 때문에 캐니스터 그 자체로 좀 더 크게 캐니스터를 그냥 올려서 이렇게 하는 거다. 더 큰 캐니스터를 만들어가지고 그 조종석 앞까지 이제 미사일이 닿게 이렇게 할 것 같고, 또한 이제 제가 아까 전에 화성 18형 이야기를 했을 때 화성 18형은 이 뚜껑이 있었어요. 발사 전에 뚜껑을 제거해야 되는데 ICBM의 발사 뚜껑이 얼마나 큽니까? 사람 키만
조그만한 그렇죠, 저희 그렇죠. 그건데 예, 예. 그거를 이제 폭발 볼트라고 해야 되나? 그 네. 약간의 조그만 폭발물로 이제 땅하고 분리시켜서 이렇게, 땅하고 예, 해서 예. 땅에 떨어뜨려 가지고 예, 예. 한 다음에 날려버린 기름에 해야 다음에, 되는데 예, 예, 예. 요게 안전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주변에 사람도 좀 네. 좀 그 대피시켜야 네, 되고 네. 혹시나 튈 수 있으니까 네.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 현무 파이브는 북한과 달리 그런 안전 그 뚜껑을 열지 않고 바로 기립해서 뚜껑이 터지면서 발사되기 아, 때문에 그렇군요. 더 발사 준비 시간이 짧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무5가 나오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현무 1만 발설이 있습니다. 네. 야, 이게 이 ICBM급 미사일을 10,000발을 갖겠다는 건데, 이거는 조금 그 어떤 그, 약간 좀 현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요것은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남세규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네. 그리고 이제 별칭으로는 현무의 아버지라 불리는 네, 분이신데 네, 네. 이분이 미사일 1만 양탄설을 이제 네. 세미나에서 주장하신 적이 네, 있습니다. 네, 네. 이 미사일 1만 발 현무를 양산하자는 건 엄밀히 말해서 아닌데 요격 미사일과 공격 미사일을 합해서 1만 발을 갖자 네. 이런 것이고 아. 미사일을 많이 가져가지고 네. 핵무기 없는 북한 억지력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네. 그분에 따르면 현무 5 200발로는 전술핵 한 발로 평양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질 수 있다. 자신의 계산으로. 요 내용이 중요한데 저는 일단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핵무장에 반대를 합니다. 핵무장 뭐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론하신 분도 있겠는데 너무 리스크가 크다. 예, 저는 좀 리스크에 집중을 하는 쪽이라서 네, 네. 어떻게든 그 북한 핵의 위협을 핵무기 없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점에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제 현무 5의 탄두 위력이 그 핵무기의 수천 분의 1이라고 했지만 폭발력은 3,000원, 9로 이제 퍼지잖아요. 그렇죠. 반경으로 이제 네, 하면. 네. 근데 피해는 반경, 그러니까 이렇게 구에서 땅에 있는 닿는 면적, 네. 요게 사실 피해 변경이라서 폭발력에 비해 폭발력이 이제 100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그다음 파괴력은 10분의 1 정도는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제 10배에서 20배 정도면 전술핵 정도를 할 수 있다. 요것이 이제 박종성 원장님이 계산한 결과 200발 정도의 그 살보 공격, 그러니까 현무 5 집중 공격이면 평양의 전술핵을 공격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위력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있고 또한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식적으로 현무 5는 북한의 지휘부를 제거하는 그렇죠. 무기지 대량 살상 무기나 네, 대량 그런 파괴 건 무기가 아니죠. 아닙니다. 예. 만약에 지하 관통탄이 아니라 열압력탄, 그러니까 혹은 8톤을 죄다. 네, 아니면 뭐 트리토나를 넣던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고위력, 그러니까 폭발 반경을 넓히는데 집중을 하는 탄두 설계를 했다면, 요 필요한, 그 전술에게 가까운 위력에게 필요한 현무 5는 뭐, 10발 정도만 있어도 네. 전술핵급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성비는 굉장히 떨어지네요. 굉장히 떨어지죠. 10배 정도, 10배의 미사일이 들어간다니까. 예. 저는 사실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저 우리나라의 핵 무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었는데 결국에는 이 북한과 어떤 그 전략 무기의 균형을 이루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냥 고비용이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 국방 예산을 다시 생각해야 될 정도로 고비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씀도 저도 100% 동의한 게 현무의 대량 양산으로 이것을 이제 북한의 억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연간 제가 계산으로는 최소 2조에서 3조 정도의 현무 미사일을 구매해야 되고 저는 다만 이제 핵무기 개발 비용과 유지 비용도 비싸다. 네. 이런 거에 좀 꽂혀가지고 물론 네. 꽂힌 거 인정합니다. 가가지고 아 이럴 거면 안 만드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요거는 근데 경제적으로 토론이나 논란을 붙여볼 게 있습니다. 원자로를 가동하고 핵무기 생산을 유지한 비용이 낫냐, 아니면 이제 막대한 양의 미사일을 만드는 비용이 낫냐. 요것은 해볼 만한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해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것도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주는 심리적인 압박감? 맞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 궁극의 전략 무기와 아니면 이런 재래식 미사일은 좀 상대방한테 주는 메시지가 확실히 다를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실제로 이번에 김여정이 이 현무 5 공개를 했을 때 뭐 어디 되지도 않는 무기 가지고 하냐 이런 식으로 성명을 냈는데 저는 거기서 반대로 아 현무 5로도 충분히 김정은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구나 요런 오케이. 정말 여유 있으면 그런 식으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정말 여유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했겠죠. 예, 하든 말든 우리는 핵무역이긴 한데 엄청나게 이제 네.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우리가 절대로 현무 5를 쓰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그건도 서슴지 않았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특파원님.
특파원님께서 이제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말씀하셨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현무 6가 나온다면 앞으로 현무 7이 나온다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현무 5가 지금 우리 전략 무기의 끝은 분명 아니죠? 그렇다면 말씀하셨듯이 6나 7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것은 제 상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 공개된 현무 5가 5의 차량과 미사일이 5만 운용된 게 아니라 더 큰 미사일을 찾기 위해서 새롭게 제작된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것을 감안해 봤을 때 주요한 참고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게 그 한화 시스템이 작년에 이제 작년과 올해 발사한 고체연료 발사체입니다. 알려져 있기로는 그 고체연료 발사체 소형 그 사 위성을 발사한 발사체 엔진과 현무 5 엔진이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단 로켓까지 올라지고 완성형을 이제 3단까지 만들어서 우주 궤도에 진입하거든요.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아마 탄두 중량을 한 2, 3톤으로 바꾼 다음에 이제 최소한 IRBM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서부 지역 전체를 다룰 수 있는 무기들을 만들거나 혹은 75톤 급 추력을 가진 2단 엔진을 추력을 더 키워가지고 8톤이 아니라 10톤짜리를 만드는 이런 것도 고려를 하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요거를 사용해서 이제 ASBM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생각하는데 마침 이제 한화에서 천문을 사용한 ASBM 그러니까 대함 탄도 미사일을 만들었어요. 근데 요게 아직 이제 크기가 작아서 160kg밖에 안 되는데 현무 4나 5로 ASBM을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인도에 있는 중국 항공도 안전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뭐 ASBM 이것뿐만 아니라 ICBM의 길로 우리도 가는 건가요? 저는 근데 ICBM으로 가려면 적이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이 확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10,000km 떨어져 있는 누군가를 때려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지만 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푸틴이 우리 불구 대천지 원수가 된다. 그렇죠. 이러면 ICBM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북한하고 러시아는 지금 그냥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조약을 맺어버렸잖아요. 아, 그럼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북한 군인들을 그 사살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국방부 장관님이 이를 인정하는 걸로 봐서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요런 순간에 우리 국산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면 어떨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그 우리는 국보에 어느 편에 드는가 보다 우리 국익을 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러면서도 우크라이나의 심정적으로는 좀 많이 정이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큰 나라한테 그 침략당한 약속의 그 역사랑 현상이 우리나라한테도 좀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를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고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큰 나라니까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분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약속의 국민으로서 우크라이나에 조금 더 마음이 정이 가긴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여쭤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주의 우크라이나 대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저 굉장히 비판을 좀 하고 싶은 게 그것도 문제고 그거에 대해서 처벌도 없었지만 한국의 우크라이나 대사님이 약간 그 SNS에서 좀 불만을 표하신 게 있어요. 그 방산 전시회를 우크라이나에서 하는데 한국 업체들이 한 군데도 오지 않았다. 물론 무기가 급하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일국의 대사님이 그렇게 불평한 거는 약간 선을 넘으신 거고 외교적 수사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리고 우리의 억울하고 좀 도와줄 수 없는 감정에 대해서 조금만 판단을 잘 해주시면 그 다음에 침략자에 대한 그 반성과 그 다음에 동질감이 있으면 이런 판단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하지 못해서 굉장히 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특파원님 모시고 우리가 다른 매체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그런 현무5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특파원님 모시고 조금 더 재미있는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뜻깊은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더욱 의미 있는 소식일 텐데요. 제가 10월 초 약탈당했던 우리의 유물 혹은 현재 우리 역사의 산적물들이 우리 땅이 아닌 해외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심각한 사안을 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의 영토를 탐하고 우리의 고유 문화를 탐하는 국가들의 시도가 이어지며 지금 나서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임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한국의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한 기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제가 아주 애정하는 것입니다.
기업 인프레시가 한국의 유물들이 해외 경매 사이트를 통해 해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에 직접적으로 나서 전문가와 협력해 이 많은 유물들을 한국에 들여올 예정임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막 한국에 역사적인 물건이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이 6.25 전쟁 당시의 우표입니다. 이 기념 우표는 6.25 전쟁에 참전한 국가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정말 희귀한 역사적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물들 중 이 우표가 먼저 6.25 전쟁 박물관에 여기 보이는 여러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할 예정이죠. 아마 저를 비롯해 그동안 인프레시에 동참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름 또한 같이 전달이 될 텐데요. 제 인생에서도 뜻깊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우리의 역사를 지키고 후원 사업을 이어오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인프레시는 꾸준히 역사 왜곡을 주장하는 중국에 맞서기도 하고 국내를 비롯해 다양한 해외 국가를 통해 후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6.25 전쟁 참전국 중 하나인 콜롬비아까지 가 생활고를 겪는 참전용사님께 도움을 드릴 계획 중에 있으며 이번 주 울산에 계시는 참전용사분에게도 희망하셨던 물품이 지원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인프레시가 자체적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현 세대에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실제 에티오피아, 필리핀, 태국 참전용사부터 국내 참전용사분들의 이야기까지 인프레시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려움을 겪고 계신 참전용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특별한 후원 굿즈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올 가을, 겨울 입기 좋도록 인프레시에서 Things to Remember라는 슬로건으로 참전용사분들께 후원되는 특별한 후드티를 출시했습니다. 색상은 세 가지로 블랙, 베이지, 화이트로 출시가 되었고 봄, 겨울에도 입을 수 있는 실용적인 후드티라 아마 일상 속에서 입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뒷면에는 6.25 참전용사분들께 전하는 감사 메시지가 들어있고요. 옆면에 태극기 라벨 포인트가 있어서 더욱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기업명이 아닌 여러분의 이름으로 직접적으로 참전용사분들께 전달되고 있는데요. 실제 다큐를 보면 많은 참전용사분들께서 한참을 이름이 적힌 명단을 보시는 장면이 있는데 많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렇기에 이 의미 있는 후원 프로젝트에 동참해 주시면 더욱 뜻깊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프레시에서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6.25 참전용사분들의 현실을 마주하며 가슴이 미어지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들이 이어지며 많은 참전용사분들이 다시금 웃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가슴이 따뜻해지는 순간이네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많은 참전용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